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회동대 가면 기쁘시겠어요. 글쎄요. 온나라 황제와 사돈이 된다지만 근지옥 키운 외동딸을 온나라로 보내게 생겼으니 경사인지 불상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고려말 온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탓에 처녀들은 이따금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했다. 온나라의 사신들이 어여쁜 처녀들을 온나라를 데려가서 높은 관리나 황제의 후처로 삼곤 했기 때문이다. 사실 회동대감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온나라가 고려의 왕까지 마음대로 임명하는 마당에 황제와 사돈이 된다면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작 회동대감의 딸 수가랑은 기뻐하지 않았다. 수가랑은 머슴 돌쇠를 몰래 불러 말했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거라. 나는 정말로 온나라에 가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나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 아가씨 행여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아가씨나 저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그리 말하고 수가랑은 응장도를 꺼내들었다. 돌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아가씨, 어서 응장도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데리고 도망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서 약속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말 테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내일 밤에 떠날 터이니 준비해 두어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다. 수가랑이 처량하게 검거를 켜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롱불이 훅 하고 꺼지더니 어디선가 종자승이 나타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누구시오? 수가랑 아가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가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며칠 내로 아가씨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혹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콩 두 알을 놓고 갈 터이니 한 알은 지금 먹고 또 한 알은 내일 아침 해 뜰 무렵에 바깥에 심으십시오. 그리고는 동작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동작승이 서 있던 자리에는 정말 두 개의 콩알이 놓여져 있었다. 수가랑은 얼른 콩알 하나를 삼키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수가랑은 나머지 콩알 하나를 창문 아래 땅에 심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수가랑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배가 남사만하게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그때 마침 수가랑을 보러 온 회동대감도 수가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처녀가 아기를 갖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게다가 너는 곧 온나라의 황제의 후궁이 될 몸이 아니더냐? 회동대감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쳤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바로 수가랑을 방에 가둔 뒤 회동대감은 생각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온나라 황제의 후궁이 될 아이가 처리됐으니 나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차라리. 그때 수가랑은 자신이 심어놓은 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콩은 금세 싹을 틔우더니 순식간에 수가랑의 키만큼 자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입이 무성해지더니 열매까지 맺었다. 그날 밤 수가랑은 자신도 모르게 콩줄기 아래로 다가갔다. 통통하게 여문 콩열매를 만지려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수가랑을 훅 잡아당겼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수가랑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잠시 뒤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회동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회동대감이 보낸 자객이었던 것이었다.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회동대감은 밖으로 달려나오면서 외쳤다. 여봐라! 수가랑이 도망쳤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라! 반드시 잡아 목숨을 거둬야 한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집안의 머슴과 종들이 모두 달려나와
수가량을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그 사이 수가량은 돌쇠와 함께 준비해 두었던 폐물만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그만 뒤쫓는 하인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몰고 큰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바짝 쫓아왔다. 이제 죽었구나. 어찌한단 말인가. 수가랑은 낙심하고 말았다. 이제 말을 탄 머슴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숨을 곳도 없었다. 오른쪽 콩밭이고 왼쪽은 절벽이었다. 앞은 막다른 산이었다. 순간 수가랑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이 있었다. 바로 동자승이 한 말이었다.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을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수가랑은 그 말에 한 자씩 한 자씩 풀어보았다. 한 입에 쌍불 받침이란 무엇일까? 그 낱낱의 글자를 합쳐보니 다름 아닌 두 콩두자였다. 맞아, 콩밭으로 피라라는 이야기였어. 돌쇠야, 콩밭으로 뛰어. 두 사람은 콩밭으로 내타 달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가랑과 돌쇠가 콩밭으로 들어서자 뒤쫓던 말들이 우뚝 멈춰서는 것이었다. 말들은 힝 소리를 내며 등 뒤에 탔던 머슴들을 떨어뜨리고는 콩을 먹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진 머슴들은 뒤늦게 일어나 말을 올라타려 했지만 말들은 꼼짝하지 않고 콩만 따먹었다. 오히려 뒷걸음질로 머슴들을 걷어차 버렸다. 그 틈을 타 수가랑과 돌쇠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음 날 날이 셀 무렵 두 사람은 콩밭 끝을 다다랐고 그곳에서 수가랑은 아이를 낳았다. 수가랑과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콩밭에서 낳았다 하여 전대두라 지었다. 뒷날 아이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큰탈 없이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뭄과 한파가 닥쳤다. 극에 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씨앗까지 꺼내 먹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겨울에는 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추워 땔감도 바닥이 나버렸다. 그러다 보니 마을 인심이 예전 같지 않고 서서히 각박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죄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조금씩 분담해서 제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 제수 분담은커녕 입에 푸실조차 하기 어려운 집이 늘어나고 있었다. 궁핍한 내 집에 남종네들이 모여 제수 분담금을 두고 한숨만 푹푹 내려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아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텐데 몇 년 전부터 관아에 허가 없이 나무를 하다 들키면 취도권을 당하게 되어 있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밤마다 4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봐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방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 팔면 안 될까?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야, 이 사람아! 그 나무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가 아닌가? 그 나무가 없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금방 알 텐데 우릴 가만두겠는가? 나머지 3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펄쩍 뛰었다. 나무가 뭐 밥 먹여주는가?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지금 그 방법밖에는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네. 안 들키면 될 거 아닌가. 두렵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날 밤에 버드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4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옥동자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꿈이었다. 조금 이상한 꿈이긴 했지만 개꿈이거니 생각하고 다음 날 밤 버드나무 앞으로 나갔다. 어젯밤에 나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중 한 명이 찜찜한 듯 다른 3명을 둘러보았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나도 꿈은 꾸긴 했는데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귀하게 생긴 옥동자가 살려달라고 외원을 하더라니까. 뭐라고? 나도 같은 꿈을 꿨다네. 그거 참 이상한 일일세. 혹시 이 버드나무 신령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사람 모두 똑같은 꿈을 꾼 것이 확실했다. 느낌이 이상한 것이 아무래도 버드나무를 자르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결국 네 사람은 나무 아래서 밤새 신세한탄변하다가 새벽녘에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보았자 속만 터지지만 그래도 갈 곳은 집밖에 없었다. 말린 나물에 보리 한 줌 넣고 끓인 죽이 그나마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지만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 나왔다. 어린 자식들은 그나마도 괴눈 감추듯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아버지 죽그릇에 눈을 담그고 있었다. 그런 자식들이 안쓰러워 자신의 죽을 아이들 밥그릇에 덜어주고 남정네는 박 한쪽 구석에 누워 지난밤 자지 못했던 잠을 청했다. 남편은 곧 깊은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지난밤에 나타났던 옥동자가 다시 나와 자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어르신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으니 저도 작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 잡고 있는 방쪽에서 오른쪽으로 10걸음만 내려가셔서 그 자리를 파보면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꼭 그곳에 가서 보물을 찾아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옥동자는 절을 하고 나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정네는 잠에서 깨어자마자 얼른 다른 친구들을 찾아갔다. 다른 친구들도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내 남정네는 다른 사람들이 알까 시시하며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새벽 네 사람은 조용히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그리고 옥동자가 말하던 대로 10걸음을 옮겨 그 밑을 파보았다. 한참 파내려 가자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4덩어리가 나왔다. 네 사람은 다툴 필요도 없이 한 덩어리씩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다. 어디든 꼭 욕심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 이후 이 마을에서도 금덩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 자신도 금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잘랐다가 큰 화를 입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보호하고 절대 나뭇가지를 자른 일이 없도록 지키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 덕진연못 근처 마을에 높은 벼슬을 하다 낙향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 양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 집에는 근동에 소문이 자자한 예쁜 딸이 있었다. 총명한 딸은 하인들에게 차별 없이 온정을 베풀 정도로 착했다. 그 아가씨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담장 밖의 세상에 대한 동경이 커져만 갔다. 그 호기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몸종을 데리고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부모님에게 들켜 야단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늦봄이 되어 덕진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었다. 연향이 바람에 날려 양박대 담장을 넘어왔다. 그 향기에 취해 아가씨는 몸통조차 따돌리고 혼자 몰래 덕진 연못으로 도망 나왔다. 그때 연못가에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는 피리 소리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청년이 연못가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었다. 그 청년을 본 순간 아가씨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참을 몰래 훔쳐보다가 도저히 그냥 발걸림을 돌리지 못하고 용기 내어 그 청년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청년이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라 피리를 부는 것을 멈추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나무를 해다 파는 나무꾼이었다.
청년은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보았다. 아가씨를 다시 희끈 쳐다본 나무꾼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연꽃 구경으로 왔다가 피리 소리에 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리 소리를 한 번 더 들려줄 수는 없겠는지요. 눈이 부셔 대꾸할 엄두도 못 낸 청년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 피리 소리가 얼마나 맑고 고운지 날아가던 새들이 다 내려앉을 정도였다. 피리 소리에 넋이 나간 아가씨는 눈을 반쯤 내려감고 그 청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청년은 아가씨의 미모에 넋이 나가고 아가씨는 그 청년의 모습과 피리 소리에 넋이 나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몰랐다. 그때 양박댁에서는 아가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하인들이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닌 끝에 연못가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 아가씨를 찾아냈다. 하인들은 막상 아가씨를 찾긴 했지만 어떤 청년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했다가는 자기들에게 불똥이 뜰까봐 그 이야기는 비밀로 붙이기로 했다. 부모 입장에서 시집도 안 간 양반댁 교수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흉잡힐 일인데 천한 나무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니 남들이 알까 무서운 일이었다. 그날부터 바깥 출입을 꿈도 못 꾸게 아가씨를 방에 가두어 두었다. 막을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었다. 부모의 냉정한 대처에 항거하기 위하여 아가씨는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나무꾼 청년도 어렵사리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청년 역시 보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닿아 매일 덕진 연못에 나가 피리를 불며 아가씨를 기다렸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있는 아가씨를 보는 하인들은 더 애가 달았다. 아니 아무리 양반님네라 해도 저리도 절절한 사랑을 어찌 막노. 그러게 우리 아가씨가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마님 몰래 딱 한 번만 아가씨를 나가게 해서 그 청년을 만나게 해주세. 그러다 들키면 우리가 요절날 텐데. 그렇다고 저렇게 놔두면 어쩌나. 우리 착한 아가씨 곧 죽게 생겼구먼. 그럼 오늘 마님이 출타할 틈에 타서 살짝 나갔다 오도록 해보사나. 보다 못한 하인들의 기지로 집을 빠져나온 아가씨는 당장 연못가로 달려갔다. 너무나 뜻밖의 만남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야윈 얼굴만 바라보며 얻지 못하는 운명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가씨 입장에서는 청년에게 어떠한 언약도 할 수 없었다. 청년 또한 자신의 처지가 이를 데 없이 궁핍하여 같이 도망치자고 할 형편도 못 되었다. 같이 도망쳐봤자 귀하게 자란 아가씨를 고생시키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청년이 아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까지고 피리를 불며 아가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밖에 없었다. 하인들의 독촉에 아가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인마님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고 여긴 양반댁에서는 급하게 아가씨의 혼처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처가 정해질 무렵 아가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등치고 말았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청년은 바로 덕진 연못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아가씨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단풍처럼 번져 듣는 사람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청년이 죽고 난 다음 두 사람이 늘 만나던 연못가에 간간히 피리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를 잊지 못한 청년의 넋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었는지 이듬해 그 청년이 빠져 죽은 연못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사람들은 그 버드나무가 아가씨를 기다리는
청년이 환생한 것이라 믿었다. 옛날에 백두산 선지에서 시작된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길에 인가가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언덕에는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초가집에는 고아 형제 장우와 바우가 살았는데 형 장우는 15살이고 동생 바우는 12살이었다. 동생 바우는 병이 들어 벌써 몇 년째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바싹 야위어가는 바우를 볼 때마다 장우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장우는 때때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내가 동생 바우를 잘 보살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장우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생각하면 장우의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하루는 장우의 꿈속에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장우에게 말했다. 바우의 병을 고치려면 천지 안에 용궁으로 가서 약을 구해와야 한단다. 구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장우네가 너무 어려서 구해올 수 있을지가 문제로구나. 걱정 마세요. 무엇이든 구해올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용기가 장하구나.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장우는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 천지 안의 용궁에서 약을 구해야 한다고? 장우는 꿈이 너무 생생하여 직접 천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장우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바우를 맡기고 곧바로 천지로 떠났다.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가시덤불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작은 산도 수없이 넘었다.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벼랑이 장우의 앞길을 막기도 했다. 장우는 천신만고 끝에 천지 근처에 다다랐다. 그곳은 눈이 소복히 쌓인 아득한 눈세계였다.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장우는 눈밭에 빨간 잉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부터 눈밭에 뒹굴고 있었는지 잉어는 거의 탈진해 있었다. 장우는 싱겁게 파닥거리는 잉어가 가엾게 여겨져 얼른 잉어를 천지에 놓아주었다. 물로 들어가자 잉어는 금방 기운을 차렸다. 잉어는 몇 번이나 물 위에 떠오르면서 장우를 쳐다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천지 아래로 이어진 긴 돌층계가 나타났다. 층계가 어찌나 긴지 용궁 안에까지 이어진 것 같았다. 장우는 돌층계를 디디며 아래로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자 고기들이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저 앞에 수종으로 지은 웅장한 용궁이 보였다. 용궁 대문 앞에는 머리에 뿔난 사람들 둘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장우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쌩글거리며 장우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걱정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장우가 놀라 멍하니 서 있자 아가씨가 다시 말했다. 눈밭에 뒹굴고 있던 빨간 잉어가 바로 저였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세요. 아가씨가 장우의 손을 잡고 이끌자 장우는 어리둥절하며 용궁 안으로 들어갔다. 용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따금 둥둥 풋소리도 울려 퍼졌다. 용궁 안쪽 한가운데에서는 코스용과 톡수염을 늘어뜨리고 골룡포를 입은 용왕이 앉아 있었다. 장우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자 아가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무서워 마세요. 저분은 제 아버지세요. 장우는 깜짝 놀라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빨간 잉어였던 아가씨가 용궁의 공주라는 말인가? 아버지,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해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자네가 우리 공주를 구해주었다고? 참으로 고맙구나. 용왕이 환하게 웃으며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우를 옆방으로 안내했다. 옆방은 화려한 연회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자, 마음껏 들라. 용왕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난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을 앞에 두고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동생 생각에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에 장우의 안색을 살피던 공주가 물었다. 잘 드시지 못하는 것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게로군요. 그 순간 장우가 문득 일어나 용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용왕님, 지금 제 동생 바우가 깊은 병이 들어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 동생 병을 고칠 약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의 영국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말라. 공주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수염을 2개 뽑아 장우에게 건네주었다. 하나는 붉은 수염, 다른 하나는 흰 수염이었다. 이 수염도 가져가거라.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용왕의 말을 들은 장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허겁지겁 음식을 만나게 먹기 시작했다. 장우는 한나절 동안 영궁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우가 영궁을 떠날 때 공주가 배웅을 했다.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다려 먹이면 동생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공주가 노란 버섯 3송이를 주며 말했다. 얼마 뒤 장우는 영궁을 떠나 땅으로 올라왔다.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와 달리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수월했다. 강을 만나면 이내 다리가 보였고 벼랑을 만나면 곧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 아마도 용왕과 공주가 도와주는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장우는 용왕에게 받은 수염을 괴짝에 넣어두고는 바로 노란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다. 첫날에 약을 다려 먹였더니 동생 바위의 얼굴이 패기가 돌았다. 이튿날에도 약을 다려 먹이니 일어나 앉았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언제 아빠냐는 듯이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바위의 병이 말끔히 낫자 장우는 큰 짐을 내려놓는 듯 어깨가 가벼워졌다. 너무 기뻐 덩실거리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한숨을 돌리게 된 장우는 괴짝에 넣어둔 수염이 생각나 뚜껑을 열어보았다. 이게 뭐지? 장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용왕의 수염은 간데없고 길쭉한 금막대기와 은막대기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우는 백두산 선지를 향해 몇 번이나 절을 올렸다. 그 뒤로 장우는 금막대기와 은막대기를 팔아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옛날에 제주 삼방산 아래 나이 지극한 노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허전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가다가 천연 동굴인 삼방굴의 앞에 지나가게 되었다. 응애! 응애! 느닷없이 삼방굴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남편이 가만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여운 갓난아기가 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아이를 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산신령님이 자식 없는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참 예쁜 딸이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께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올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다.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의 음덕으로 아이를 얻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지었다. 삼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다. 삼방덕은 마음씨도 고울 뿐 아니라 자랄수록 미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삼방석이가 어여쁜 처녀로 자랐을 줄 그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삼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다. 그때 삼방석을 위로해준 사람은 고승이라는 총각이었다. 고승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삼방덕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다. 삼방덕은 점점 고승이 좋아졌다. 고승 역시 이전부터 삼방덕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마침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하게 되었다. 그 무렵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 사또는 삼방덕의 뛰어난 미모에 안에 탐을 내기 시작했다. 고승이 잠시 집을 비울 때면 사또는 사람을 보내 삼방덕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 사또 나리에 수청만 들면 금은보화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니 잘 생각해 보구려. 저는 부귀영화도 금은보화도 다 싫습니다. 제게는 지아비 뿐이니 얼른 돌아가세요. 삼방덕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삼방덕을 향한 사또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갑자기 삼방덕의 집으로 들여닥쳐 고승을 끌고 갔다. 사또는 고승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다.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삼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뿌리쳐도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삼방덕은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를 테이니 하룻밤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기다렸는데 하룻밤이야. 못 기다리겠느냐. 사또는 내일 또다시 오겠다며 순순히 돌아갔다. 사또가 돌아가자 삼방덕은 재빨리 삼방성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삼방굴로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서방님, 저는 누가 뭐래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삼방덕의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딱딱한 바위로 변해버렸다. 삼방굴에서 태어난 아기 다시 삼방굴로 돌아가 바위가 된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 안덕면 삼반산에 가면 삼방굴을 볼 수 있다. 삼방굴 안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방덕이 변해 생긴 바위라고 한다. 이 바위 아래는 쉼없이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물주기가 바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다. 옛날에 인물이 빼어난 젊은 무사가 목포 유달산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다. 무사는 검술과 창술은 물론 공술의 최고수가 되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힘겹게 연습을 몰두하고 있었다. 유달산 아랫마을에는 어여쁜 세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산중턱에 있는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가곤 했다. 그곳에 우연히 무예를 연마하고 있는 젊은 무사를 보게 되었다. 세상에 저리도 멋진 분이 우리 고을에 계시다니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분이야. 세 처녀는 무사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그 뒤로 세 처녀는 옹달샘에 갈 때마다 예쁘게 단장하고 무사 주위를 서성였다. 얼마쯤 지나자 한 처녀가 무사에게 수놓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수줍게 말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모해 왔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또 다른 처녀는 몰래 음식을 차려 무사 움막에 갖다주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 음식을 드시고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처녀는 자기 마음을 시로 적어 움막에 놓아두고 왔다. 무사도 이제는 세 처녀가 자신을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무사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무사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예 공부가 끝나려면 아주 멀었다. 지금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사내 재장부도 아니다. 정신 차리자. 무사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처녀들 생각이 났다. 고민하던 무사가 하루는 세 처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 무예 공부가 끝날 때까지 세 사람 모두 멀리 떨어진 섬에 가서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대들이 가까이 있으니 영 집중이 되지 않소. 무예 공부가 끝나는데도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을 테니 부디 내 말대로 해주시오. 세 처녀는 무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세 처녀는 모두 미모가 뛰어나 저마다 자기가 무사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뒤 세 처녀는 돛담배에 모험을 싣고 포구를 떠났다. 무사는 언덕에 서서 처녀들이 섬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막상 처녀들이 떠나는 광경을 보니 벌써 아쉽고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무예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도 따라가고 싶구나. 무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갈등했다. 세 처녀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그의 눈앞에 어령거렸다. 이러면 안 된다. 훌륭한 무인이 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고자 맹세했거늘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나를 용서하시오. 무사는 어금니를 악물고 활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돛담배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핑 소리를 내며 날아간 화살은 배의 옆구리를 뚫고 지나갔다. 구멍 뚫린 배는 급히 옆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가라앉던 배에서 세 마리의 학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학들은 왠지 멀리 날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갑자기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세 마리의 학이 떨어진 자리에는 세 개의 섬이 생겨났다. 그 뒤로 목포 사람들은 세 마리의 학이 떨어져 생긴 세 개의 섬을 가리켜 사막도라 부르게 되었다. 사막도는 오랫동안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던 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섬에 쌓인 방조제 때문에 육지가 되어 아쉽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